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경제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모셔 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는 좀 정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미국과 관련된 관세 부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일주일 동안에 이 미국과 관련된 관세 헤드라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쭉 정리해 보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면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는 한 4일, 5일밖에 안 되는데도 하루하루 굉장히 다른 톤의 다른 뉴스들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로도도 정말 상당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 부분 짚어봐야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인대 발표 양회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중국 증시 또 홍콩 증시 중심으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를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러면 옮겨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제 진짜 이제 뵙는다고 하니까 뵙기 전에 한 주간 정리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4, 5일간 어떤 이슈 있었는지 헤드라인 중심으로만 쭉 한번 봤어요. 저도 이제 정리해 놓는 이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매일매일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걸 확인해 보고 이렇구나. 뉴스가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시장이 또 일희일비 움직이고 있어요. 이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죠, 박사님? 네, 그렇겠죠. 네. 지금 피로도가 쌓이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 좀 지쳤다. 그렇죠. 그만 좀 해라. 네, 그렇게 에이, 떠날 거야 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시장의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조금 더 계속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아마도 관세를 맞는 국가보다는 때리는 국가의 주가가 더 약해지는 아이러니한 지금 현상이 어젯밤 증시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겠죠. 최근에 보면 몇 주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그 구간 동안에 보면 가장 좀 원초적으로 들었던 의문이 바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에요. 때린다는 국가 그리고 맞는다는 국가, 맞는다는 국가가 더 안 좋아야 되는데 때린다는 국가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혹은 더 안 좋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불확실성으로 다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사실은 뉴스가 먼저냐, 네. 아니면 근원적인 팩트가 먼저냐,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 볼 때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이 뉴스를 만들고 그 뉴스가 좀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국 증시의 팩트는 1분기 GDP가 낮게 나온다라는 팩트. 그러니까 1분기에 네. 어제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나왔습니다만은 네. 미국이 그런 것은 이제 관세를 앞두고 이제 수입업자가 수입을 계속 앞당겨서 미리 하다 보니까 지금 상품 수입이 늘고 있는 거고요. 상품 수출은 상대국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국 판매 가격을 인하하면서 테슬라가 판매 가격을 인하하면서 어제도 이제 크게 빠졌듯이 중국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혹은 실제로 안 좋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혹은 수출 기업들의 주가를 좀 흔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첨단 산업 굴기를 선언하고 또 그렇죠. 대규모 투자를 지금 선언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알리바바가 이제 신제품. 신제품을 이제 출시하고 또 선보였습니다. 가성비예요. 성능은 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주식이 흔들리는 것은 첫 번째는 그 펀더멘탈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1분기 GDP가 지금 애틀란타 연은이 어제 들쭉날쭉한 그런 예측입니다만은 마이너스 2.5%를 예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그 정도 2.5%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1분기 GDP가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팩트인 거고요. 아마도 올해 4개 분기 중에서 1분기 GDP가 가장 낮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미국 증시는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무관하지 않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기업 이익이 지금 계속 하향 수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향 수정됐기 때문에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맞지만 네. 그 예상치 자체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S&P 500 EPS의 증가율이 작년 이맘때쯤에는 거의 한 15% 증가, 17%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증가할 네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 지금은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것은 절대치보다는 센티먼트거든요. 그렇죠. 그런 센티먼트가 미국 기업이 안 좋아져 있다. 그런 거에 비해서 PR은 뭐 지금 조금 내려왔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배가 살짝 넘었거든요. S&P 500 PR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펀더멘탈적인 조금 약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주가가 이제 고주가를, 높은 주가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의 관세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은 뭐 관세 때문에만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빠질 만한 시기에 관세가 더 한 방을 매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질 만한 시기였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적절하고 강한 핑계가 이유가 좀 더해졌다. 관세라는. 근데 이 관세가요,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을 때부터 이제 유예되면 이제 시간이라는 걸 벌게 되니까 그때 이제 뭐 협상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이 3월 다음 주면 벌써 이제 10일로 접어드는데 4월 초로 유예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계속 유예되는 이 피로도가 시장에서는 또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유예되면 좋아했잖아요, 박사님. 네. 근데 이게 계속 또 유예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시장이 받아들여지는 이 어떤 센티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조금 우리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무조건 지르고 본다. 빠르게 실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번 지금 한 40일 지났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단은 지른다. 두 번째는 잦은 수정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직진할 거다. 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거래 기술 책을 봐도 일기 때 우리가 많이 그 회자된 책이었는데 그때도 트럼프는 이제 그 거래를 즐기는 스타일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거래에서 진다. 그래서 세게 밀어붙일 결심을 하고 이제 이 기에 임한 것 같습니다. 뭐 격하게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미치광이 전략 이런 것도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본다라는 네. 거죠. 일단 지르고 봐야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그 대상국이 협상 테이블에 굉장히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고분고분하게 이제 말을 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meg시코, 캐나다 관세도 자기는 사실은 북미 관세를 USMCA라는 표현으로 바꾼 게 이제 트럼프인데 지금 뭐 4월 2일까지 자동차만 이제 유예하겠다 했다가 어제는 결국에 모든 품목에 대해서 맞습니다. USMCA에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게 멕시코는 한 50% 되고 캐나다는 한 38% 되거든요. 적용 대상 품목이 전부 다 4월 2일까지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또 바뀔 거예요. 그래요. 또 바뀔 거기 때문에 바뀌는 게 정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계속 몰아붙일 겁니다. 그래서 3월이 지금 관세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4월 2일 날 미국의 그 무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무역 보고서에서 상대국이 어느 정도의 미국을 좀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서에 근거해서 상호 관세가 이제 그 매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호 관세도 제가 볼 때는 4월 2일 날 상징적으로 몇몇 국가나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겠지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상무부 하워드 러스틱 상무장관이 취임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밑에 뭐 국장 임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적어도 그 모든 국가, 주요국 한 50개국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국가의 뭐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만 밤을 새도 아마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4월 2일 날 발표되는 것은 상징적으로 몇몇 국가에 대해서 때릴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마 올 뭐 하반기 가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이렇듯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조금 특별함이 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은 뭐 시간이 지나면 면역되겠죠. 어느 정도 뭐 그러려니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째깍째깍 관세율이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올라가고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020년 트럼프 일기 때 마지막 기회 때도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 사주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반으로 깎아줬어요. 네. 이런 그 일기 때는 마지막 4년 차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도 아마 10%를 저는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네, 중국에 대해서. 네. 그러면 누적 30%고 기존의 10%를 합치면 거의 한 40%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건데, 그러면서 중국이 못 살겠다. 아마 전화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한테 전화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또 할 거고요. 그러면 뭐 협상이 된다 해서 또 주가는 폭등하겠죠. 그리고 또 뒤 돌아서서 또 관세를 또 때리고 이런 게 반복될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4년간 이 관세 백서를 만들면 책 한 10권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0일 남짓되는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쏟아졌습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네.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특히 관세와 관련된 전략을 지른다, 수정한다, 중국엔 직진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네. 네, 지금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경제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에도 긍정적일 거야,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일 거야 라고 보는 분석들이 제가 나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거의 없더라고요. 다 경제학자들, 이건 산업계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이 괴리가 어디서 오는지도 박사님 궁금하고요. 지금 아래 공포라 그래서 안 좋아질 거야, 이런 걸 미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밤만 봐도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미래를 보고 지금은 괜찮았지만 미래 안 좋아질 거야, 이래서 AI 전반주가 또 가라앉았고, 지표를 보더라도 실업수당 청구자 수 괜찮았거든요. 근데 고용 쪽의 다른 면들, 감원 계획을 기업들이 늘린데,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을 거야,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방향이야,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이 괴리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그 전전일 상하원 뭐 합동 연설에서 연두 연설을 했죠. 100분 했습니다. 100분. 네. 역대급으로 길게 했는데, 그때 관세는 고통이 따를 거다, 페인이 따를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우리의 나갈 바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균형 재정을 추진하겠다, 추구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금리를 언급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좀 시장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고 또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과 좀 일맥상통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팩트를 트럼프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였고요. 관세에 따른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다. 고통은 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정말 무대뽀로 관세 폭탄을 뭐 굉장히 뭐 연속해서 터트린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갈수록 그 폭탄을 수습한다.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알아서 조금 숙이고 이제 들어오면 받아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는 악재는 상반기에 관세와 관련된 악재는 상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은. 그리고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은 계속되지만 불확실성이 두 개면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상대국과의 협력이나 타결, 협상 네. 타결은 서너 개가 되는 호재가 더 많은 그런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세 정책의 패턴을 보면 상반기가 굉장히 매를 먼저 세게 맞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진짜 목적이 뭐냐라는 거에서 네. 첫 번째는 이제 관세 수입이 있겠죠. 그런데 이건 관세 수입은 목표 1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법인세와 소득세로 지금 연간 국세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3조 달러인데 미국의 연간 전체 수입액이 3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100% 관세를 때려야 IRS, 인터널 레버니우 서비스를 폐쇄하고 국세청을 폐쇄하고 ERS를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0% 관세를 매기면 수입 물량이 줄어서 단가 상승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목적의 첫 번째가 트럼프는 뭐 관세 수입이라고 내수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관세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블러핑이고요. 목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 진짜 목적은 미국의 부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 중국으로 부가 흘러들어가지 않게 차단하는 그리고 중국의 부가 앞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는. 그거는 이제 첨단 산업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게 트럼프가 표현했듯이 관세가 아름답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그 절묘한 그러한 정책 수단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만들었지만 봐라. 지금 알아서 지금 미국 공장에 짓지 않느냐 이렇게 얼마 전에 트럼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가장 큰 목적은 우회 수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때리는 것도 거기에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들을 규제해라는 거죠. 아마 그러면 25% 관세를 6개월 면제해 줄 거예요. 6개월 면제해 주는 이유는 하는 거 봐서 진짜 실행하는지 말로만 하는지 이래서 계속 옥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미국 땅에다 공장을 짓게 만드는 그 목적이 굉장히 큰 거죠. 1기 때도 GDP 대비 미국으로 공장을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그러는데요. 이 FDI가 GDP 대비 19%에서 22%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정도는 1기 때보다는 거의 한 두세 배 세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한 1조 달러 증가했거든요. GDP 대비로는 3%포인트. 이번에는 아마 6%포인트 2, 3조 달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트럼프가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여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GDP 대비 지금 제조업 비중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일본의 한 뭐 30%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의 한 25%까지는 자기가 만들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관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협상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의 공장을 짓는지 그리고 캐나다에 혹은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뜯어서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가는지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조금 주가와 관련된 호재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약해 보면 단기간에 충격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다 큰 그림화의 시작을 한 거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관세 수입은 그거는 진짜 목적은 아니고 진짜 목적은 미국으로 다 부가 흘러 들어가는 거. 공장을 짓고 제조업이 부활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고용을 하고 중국으로 부가 흘러 들어가는 걸 막고 이게 이제 진짜 날짜 목적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 지른다. 계속 수정한다. 근데 중국엔 직진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으로 부가 흘러 들어가는 것도 막는 게 이제 진짜 목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중국도 이제 굉장히
바쁜 가운데 양회가 열려고 전인대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번 주? 좀 선명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선명하다? 네. 아오. 뭐 일단은 관세 정책이 앞으로 거세질 것을 받아들이고 네. 내수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네. 일단 뭐 살고 봐야 되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내수 쪽에 이제 그 경기 부양을 강하게 이제 시사했죠. 특별지방국채를 13% 증가시키고 그리고 초장기 국채 발행도 이제 30% 네. 증가하는 거는 이제 재정 적자도 이제 3%, 4% 허용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내수 쪽에 조금 포커스를 뒀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 진작보다는 거의 한 양의 한 70, 80%는 지금 첨단 산업 굴기, 그렇죠. 중국식 표현으로 첨단 산업 굴기인 것 같고요.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기금을 200조 원 조달 1조 위안이죠. 조달하는 것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국가 R&D를 네. 80조 거의 한 4천억 위안 정도 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국방 예산을 이제 2년 연속 7% 증가하는 거. 이 국방 예산도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첨단 산업 지원책과 무관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국방이 이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나 로봇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양의 7, 80%는 첨단 산업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미 몇몇 첨단 산업 부분에서 미국을 코앞까지 쫓아왔거나 아니면 그러게요. 일부 능가하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현명한 거죠. 그 얘기는 저도 저희 나라도 조금 정말 조금 그 양해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게 전 세계가 유럽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 그다음에 혁신성장, 관세 이러한 키워드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정책을 펼치고 굉장히 강한 산업 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양해에서 물론 비단 미국의 지금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가장 최대상국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전 세계가 돈 풀 결심을 했다. 이게 새로운 미국의 관세발 정말 전 세계에 미친 재정 팽창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데 중국은 그 재정 팽창을 부동산 부양이 아닌 첨단 산업 쪽에 올인한다라는 부분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선명하다라고 네. 인상을 받으셨군요. 네.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쪽에 투자한다라는 아주 선명한 기치 아래 그 다음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부양 기대감으로 그래서 중국 증시도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좀 선전해주고 있는 네, 기술주 상황이거든요.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럼 기술주와 내수주는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네, 아마도 양극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전체 종목을 모아놓은 상위 종합지수는 잘 안 오르지만 항생테크는 이제 네.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뭐 정책이 계속 돈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는 만큼 뭐 지금 쏟아붓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쏟아부었는데 더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면 관련된 뭐 어제 알리바바 같이 네. 새로운 그런 성과들이 계속 속속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뭐 독일 중심으로 해서 국방비, 인프라, 투자, 재정 푼다 이런 걸로 또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전 세계가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첨단 산업보다는 일단 뭐 정말 안전이 문제, 안보가 문제이기 방위. 때문에 네. 지금 독일 같이 보수적인 국가가 지금 독일은 GDP 대비 0.35%로 법으로 매년 재정을 이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캡을 씌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국방비는 예외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나토라는 우산 아래에 있지 않고 독자적인 그러한 국방 정책을 그래서 유럽 재무장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고요. 네. 유럽 전체적으로 방위비로 8천억을 증강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K방사는 정말
정말 물을 만난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정말 뭐 국방비에 좀 열을 올릴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박사님께 뭐 투자 전략을 여쭤보기 항상 매번 좀 뽕을 어쨌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그러면 미국 주식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유럽이나 중국 뭐 이렇게 좀 잘 가는 상황에서 자금 이동 아닌가? 이걸 고민하기 좀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또 할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환율의 움직임을 환율.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달러가 좀 약하고 네. 최근 뭐 한두 주 그다음에 유로화도 강세고 엔화도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그리고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이제 짜증성 매도 네,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미국을 떠나서 유럽을 사고 그리고 이제 이머징에서는 이제 중국에 조금 더 자금이 몰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구도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속성은 네, 없다. 만약에 미국의 빅테크의 리더십이 망가질 거를 생각하면 전 세계 증시는 저는 너무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세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가 아마 5,700이었던 것 같은데 S&P가 그래서 아마 선거할 때는 5,500이었나요? 고점 대비 어쨌든 10% 하락은 5,500인데 트럼프가 아마 5,500에서 5,700 사이에서는 주식시장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네, 신경을 안 쓰는 네, 상황이고. 네. 그리고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미국의 빅테크의 리더십이 망가지는데 다른 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유로만 해도 강세로 가는 이유가 재정을 많이 풀어서 그래서 독일 국채가 2.9%까지 올라왔거든요. 역대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강해서 유로화가 강세고 그래서 달러가 약하니까 다른 나라로 자본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관세를 때리는 것보다는 맞는 쪽이 경제가 당장은 망가지지 않는 그런 논리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미국이 계속 관세를 때리는데 어떻게 유럽의 자동차주가 오르고 중국 경제가 순항하겠습니까? 다 망가지는 것이죠. 미국보다 더 망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환율 측면이나 펀더멘탈 측면이나 자본이 미국에서 이동하는 것은 제한적일 거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거를 큰 자금의 물꼬의 변화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그게 만약에 맞다면 유럽이 계속 재정을 팽창하고 정말 유로존 전체가 망할 정도로 재정을 팽창하면 계속 유로존으로 돈이 가겠네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성 측면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고, 네. 네. 미국의 빅테크가 잠깐 조정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정말 추세적으로 무너진다. 그렇다면 다른 신흥국도 위가 그렇게 크게 열리기는 쉽지 네. 않다라는 논리로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주 박사님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주 박사님 다음 주에도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